합격하고 싶다. 어떻게리? 에드윌 합격 패스. 공무원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입니다. 편입 토익 합격입니다. 또 합격입니다. 오,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패스. 지금 에듀윌에 오면 합격 필독서가 무료. SD 바이오 센서가 잘하는 일은 스케일을 키우고 디테일을 지키고 스케일, 디테일.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엘리하이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합격하고 싶다. 어떻게리? 에드윌 합격 패스. 공무원 합격. 공인중개사 합격. 또 합격. 오,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엘리하이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이자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의 미래도 이 교육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는 아니실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울산 MBC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뭐 스타워즈라든지 백투더퓨처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상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상상에서만 나왔던 게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실현돼 있잖아요. 예, 자기 혼자 가는 자동차도 있고. 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떠올리자면요,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SF계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SF에서 보던 미래와 못 보던 미래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줄 곽재식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백투더퓨처. 되게 재밌는 SF 영화죠. 1985년에 나온 영화인데 너무 옛날 영화라고 이제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기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살던 요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한 고등학생 주인공이 옆집에 사는 박사님 하고 같이 과거로 30년 전에 1955년으로 돌아갔다가 여러 가지 모험 끝에 1985년의 현재로 돌아오는 내용을 1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2편은 속편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편에서는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2편이 미래를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투더퓨처 2편에서는 날아가는 자동차 말고도 미래가 되면 어떤 것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가 공중으로 붕 떠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미래 세상이 되면 그 기술을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영화 나온 게 1980년대죠, 그죠? 85년의 아이들은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 다니는데, 미래가 되면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를 애들이 타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영화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옷이나 신발 같은 게 미래의 옷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한테 주면 주인공이 그 옷을 입어보거든요. 근데 입어보면 옷이 너무 커요. 예. 왜 이렇게 옷이 커요? 지금 맞는 사이즈는 없어요? 그러면 미래 세계에는 사이즈가 없다고. 예.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옷에 달려 있는 단추를 옷이니까 진짜 단추가 단추로 달려 있겠죠. 누르면 큰 옷이 저절로 몸에 맞게 쫙 줄어들면서 자기 몸에 맞는 옷이 되고 신발도 마찬가지라서 굉장히 큰 신발이 있어가지고 발을 집어넣으면 헐렁한데 신발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신발이 발에 맞게 저절로 줄어들어가지고 발에 맞는 신발이 되는 뭐 이런 게 영화 속의 미래 풍경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재밌게 나오는 미래 풍경으로 인스턴트 피자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냉동 피자를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먹는 그런 게 아니고 피자가 막 수분이 막 제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피자가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뭘까 싶은데 그거를 피자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기계에 가정에서 넣어가지고 돌리면 잠깐 돌리면 피자가 이렇게 뻥튀기처럼 확 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피자가 되는 뭐 그런 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이 영화 속에서 미래의 풍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풍경 중에 제가 제일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미래가 되면 더욱더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영화 속에서 좀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온 80년대의 상황에서는 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뭔가 반항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다니고 싶으니까 주로 이제 뭐 옛날에 80년대 유행 생각해 보시면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바로 안 쓰고 있고 거꾸로 돌려가지고 쓰고 있는 뭐 이런 거 약간 뭔가 반항적인 뭔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옷차림이라든가 문신이라든가 뭐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한만 봐도 이상해 보이는데 왜 저러고 다닐까 싶은데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반항적으로 보이려고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막 코에 이렇게 코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이런 게 80년대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게 뭐 멋있다고 흉측하기만 하고만 애들은 왜 저러고 다닐까 반항하기 위해서 저러고 다니나 이런 인식이 이 영화에 투영돼가지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반항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반항적인 10대 청소년들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다라는 그런 게 이 영화 속에 나와요. 그냥 곱게 복도를 걸어다니거나 마루를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붙어있는 무슨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발을 그 천장에 붙어있는 장치에다 붙이고 공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린 채로 생활하는 그런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멋있는 문화로 표현되는 그런 시대가 미래 시대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미래 풍경이 2015년이에요. 배경이 2015년. 7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미래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이런 것 중에 실현된 게 있느냐, 이 영화 속에 과연 맞아든 게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뭐 반항하고 싶을 때 물구나무 서가지고 다녀야지 뭐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옷이 뭐 저절로 맞춰지는 옷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실 때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아닐 거예요. 이런 것 중에 2015년이면 대중화돼서 퍼진다라고 한 것 중에 맞은 게 없어요. 맞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7년이나 더 지났는데도. 희한한 게 뭐 한 가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중에 희한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영화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웃기려고 넣은 것 같은데 2015년 30년대 후쯤이 되면 사람들이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거를 듣는다고 하면서 옛날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 1980년대에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을 그때 당시가 되면 그런 어떤 그런 옛날 레트로 감성으로 즐기게 된다. 이런 게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80년대 카페가 있고 거기 가면 이 미국 영화니까 미국의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 음악 이런 거를 막 옛날 노래지 이러면서 막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별거 아닌 것처럼 싹 지나가는 노래 그런 장면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별것 아닌 그냥 웃기려고 넣었네 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에 현실이 된 미래 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 정도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트로트가 대유행을 해가지고 트로트 가수가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이 되는 방송사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하나씩 내어놓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2년 전인가 그때 추석 되기 한 2달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지고 누가 야 내가 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2달이 지나면 나훈아 선생님이 신곡을 발표를 하는데 그 신곡 제목이 테스 형이고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노래고 그 노래가 데이트를 해가지고 남녀노소가 그 노래를 다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뭐 나훈아 선생님 신곡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무슨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내놓겠냐고. 그게 소크라테스에 대한 노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아니 근데 그게 남녀노소한테 다 유행을 해서 그 해 최고의 히트곡이 된다고?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사실로 벌어졌죠.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기가 참 힘들구나. 우리가 보지 않는 방향으로 희한하게 특이하게 미래가 흘러가는구나. 알 수 없는 일이 미래에 벌어져서 실현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80년대 말에 제작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안 맞은 미래라고 해가지고 좀 무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자동차나 저절로 사이즈에 맞게 줄어드는 옷 같은 거. 이런 게 그냥 무시할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같이 들게 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자동차 아직까지 실용화는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아마 우리 전신물 중에도 하나쯤 있었던 것 같아요. 실용화는 안 됐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를 만들 겁니다. 날아가는 택시 같은 거를 우리가 실용화 시킬 겁니다. 날아가는 자동차가 곧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거는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계속 나왔거든요. 특히 최근에 작년이죠. 9월 달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가지고 UAM이라는 제목으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드론 택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택시 같은 느낌으로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것을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에 실용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용화는 안 됐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모든 자동차들이 다 날아다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기다리면 일부 지역에서 저런 형태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체험해보는 거, 급할 때 한번 사용해보는 거는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실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백투더퓨처라든가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옛날 영화를 보면서 미래가 돼서 날아가는 자동차가 나오면 멋있겠다. 그래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게 미래지. 그런 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기할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된 거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인상, 영화, 만화, 문학에서 보는 어떤 생각, 막연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실용화하고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강렬한 거다, 멋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미래에 대한 현실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 덕분에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에 좀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날아다니는 자동차 요즘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 형태로 날아다니는 비행체 형태로 실용화한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작도 편리하고 소음도 덜 들고 연비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UAM 도심항공교통은 드론을 확대한 형태, 전기 비행체 형태로 될 거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드론이 굉장히 우리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드론이라는 게 옛날 불과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뭐 간단하게는 무슨 방송국에서 높은 데서 찍는 촬영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감시라든가 뭐 심지어 산불 진화에 이르기까지 드론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미래를 대표하는 기술, 드론 못지않게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걸로는 로봇 있죠. 로봇도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더 급성장하고 더 실용화되고 더 우리 곁에 많이 보이게 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산업계를 크게 바꿔놓을 중요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기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로봇, 전기차 이런 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미래를 바꾸고 있는, 미래를 바꾼다고들 하는 최신의 인기 있는 기술들이죠. 이런 최신의 인기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면 자연히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한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되었구나. 스마트폰도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그런 미래로 가는 제품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드론하고 전기차하고 로봇하고 스마트폰이 뭔 상관이 있다고, 그 대충 그냥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굳이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저거를 한 대로 묶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분이시죠. 그러면 감이 있으신 분이죠. 드론이 왜 유행하게 됐는지 특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이 좀 이렇게 로터라고 하죠. 날개를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돌려가지고 떠오르는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저게 2000년대 초, 90년대 이럴 땐 저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저게 왜 갑자기 요즘에는 저렇게 유행하게 됐을까요? 뭐 날개를 돌리는 기술이 더 새롭게 멋지게 개발되었기 때문일까요? 90년대에는 저렇게 날개를 돌리면 날아올 수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2000년대에는 알게 돼가지고 2010년대에는 알게 돼가지고 저런 거를 실용화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옛날에는 드론 같은 게 실용화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드론이 이렇게 인기 있는 기술이 되는 걸까요? 뭐가 발전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답이자 제가 공감하는 답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예전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도록 발전했기 때문에, 강화되었기 때문에 드론이 예전에는 잠깐 장난감처럼 올라왔다 내려오는 것밖에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꽤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개발한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드론 회사가 아니라 전자회사였죠. 전자회사.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개발한 회사는 저런 소형 가전제품을 잘 만들던 일본의 전자회사였습니다. 예전에,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없어졌는데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음악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들으려고 저렇게 조그마한 휴대용 가전제품에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유행하고 발전한 적이 있었죠.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제품 회사들 사이에서 이런 게 경쟁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된 거죠. 저 회사 제품은 한번 배터리 넣어가지고 충전해서 들고 다니면 한 2시간만 들으면 다 배터리 다 없어지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치열한 경쟁의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런 류의 제품을 잘 개발하던 회사들에 의해서 신제품 배터리를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이런 휴대용 음악 듣는 기계에서 발전을 한 덕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딴 용도에서 사용할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유명한 것이 미국의 전기차 회사로 유명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따로 사용하지 말고 저런 휴대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3,000개, 4,000개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로 차를 굴리면 차가 그냥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게 잘 가는 바람에 전기 자동차에서 일약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쪽으로 가게 되었죠. 이게 저는 재미있는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전기차를 개발을 해서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그런 쪽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저런 음악 듣는 휴대용 가전제품 만드는 저런 쪽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게 세상을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면 좋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하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구를 구할 수가 있겠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배터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이기려면, 애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게 하려면 더 배터리 오래가는 음악 듣는 이 전자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사이에 개발된 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그게 다른 영역에서 사용이 되면서 지금은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넓은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그것만 파다가 성능 좋은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듣는 거를 위해서 연구하던 기술이 여기저기에 넓은 범위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에 나온 더 러닝맨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더 러닝맨 이 영화 이 내용이 뭐냐면, 미래가 되면 사람들이 자극적인 그런 영상, 자극적인 그런 게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선발된 주인공이 도망치고, 그럼 그 도망치는 거를 잡는 사람, 술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술래 같은 사람 저기 보시면 전기톱 같은 걸 들고 있죠. 무시무시한 무기로 해치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장면, 요거를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주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 프로그램이 된다. 미래가 되면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자극적인 거를 본다라는 게 1987년에 나온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러닝맨이라고 하면, 요즘에 러닝맨이라고 하면 1987년에 나온 저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고들 하는 그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을 여러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게임이 경기가 펼쳐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게 재밌게 볼 거다라는 그 기본 발상은 일치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는 무시무시하게 진짜 막 사람을 해치려고 막 누가 무기를 들고 오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의 잔인하게, 이런 잔인한 게임 속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의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에 어떤 간단한 규칙과 어떤 벌칙을 준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정해놓고 이 경기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 러닝맨 게임을 한 이유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으면 상금을 받기 위해서 러닝맨 게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내용이 잔인해지고 무시무시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출연자들이 스스로 연예인이죠.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재미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재밌게 경기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보고 좋아하고 자신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그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닝맨 게임을 하면 그거 뭐 진다고 해가지고 누가 전기톱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닌데도 사력을 다해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볼만한 오락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미래에 대한 또 재미있는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굉장히 음성적이고 악하고 나쁜 형태로 진행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합법적이고 양지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 많이 떠오르는 예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땡땡 바다 해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넵스터라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쓰던 프로그램으로 MP3 파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사람들이 힘들어 만든 노래인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유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이 뮤지션들에게, 음악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 나쁜 짓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실제로 뭐 저도 글을 쓰는 소설 작가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요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인터넷 공유 시대로 돌아오면서 요즘에는 음악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든 뮤지션들이 아예 대놓고 공짜로 뮤직비디오 보라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놓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봐달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간절히 얘기를 하잖아요. 공짜로 이걸 제발 보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음악이 많이 알려지고 그것이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의 형태로 서로의 동의하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되면서 오히려 이 뮤지션들에게도 음악가들에게도 예술인들에게도 더 큰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로 안착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음악 뭐 어떻게 듣는다라고 하면 너 불법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다 되게 부정적으로 음지의 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음악을 유통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사실은 세계의 음악 지형도 어느 정도 바뀐 점이 있죠. 옛날에 진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10년보다 좀 더 돌아가야겠구나.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 뮤지션이 K-팝 음악가가 미국에서 자기 음악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유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처럼 CD라든가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악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 같으면 그 어떻게 야 한국 음악 뭐 좋긴 하겠지만 우리 미국 사람들이라 좀 한국 음악 잘 모르는데 그거를 CD로 뽑아가지고 미국의 수억 명한테 돌린다? 텔레비전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미국에도 가수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 가수가 뭐 얼마나 좋을 줄 알고 얼마나 인기 있을 줄 알고 그 사람들 내보낼 정신이 어디 있겠느냐. 웬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10년 전 15년 전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동영상 인터넷 공유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들 공짜로 무료로 음악을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한국 음악 가수인데 어차피 한국 음악인데도 한국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공짜인데 뭐 심심하니까 한 번쯤 보지 뭐.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라는 가수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약간 웃길 것 같은데 뭐 공짜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그 장벽 없이 보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무료의 힘을 통해서 음악이 공짜로 퍼질 수 있는 그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음악가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이 아시아에 잘 크기도 크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음악 뭐 굳이 들어볼 필요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세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K-팝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세계 뉴스에서 봤던 굉장히 재미난 이상한 이야기로 뭐가 있었냐면 어느 개발도상국에 가짜 물건을 파서 거래를 하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은데 얼마나 가짜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지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는 달걀,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초에서 뽑은 단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굳어가지고 계란 비슷한 이런 느낌이 되는데 거기에 조미료 좀 뿌리고 색소를 좀 타가지고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사실은 계란입니다라고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9년에 직장 동료들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황당하다. 저 나라는 뭐 인건비가 싸서 그런가. 저 가짜를 만드는 게 진짜 계란 만드는 것보다 진짜 계란 다 키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귀찮고 힘들 것 같은데 저거를 일일이 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고 저런 걸 사기쳐서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파는구나. 와 진짜 희한하다라고 그걸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2016년에 한 미국 잡지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 스타트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신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인공 달걀이었습니다. 인공 달걀 만드는 기본 방법은 2009년에 보았던 그 개발도상국의 사기꾼 아저씨가 만드는 방법하고 사실상 같아요. 기본 원리는 해초에서 뽑아낸 단백질을 주재료로 해가지고 그걸 잘 굳혀가지고 달걀 몸체처럼 만들고 거기에 색소 조미료 타가지고 달걀 맛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다라는 발상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속이지 않고 이게 인공 달걀이라고 대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사람들 중에서는 달걀 낳는 닭이 대량으로 사육되면서 조그만한 닭장 안에 갇혀서 평생 동안 달걀 낳는 일만 하다가 죽고 이게 잔인하고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채식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달걀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달걀 대체 재료로 이 인공 달걀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요. 진짜 달걀보다도 한 두세 배 비싸게 팔아요. 요즘 인공 달걀 제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진짜 달걀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대놓고 인공 달걀이라고 판매하는 그 가치 속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고, 한 사람은 그거를 숨겨가지고 가짜 달걀이라고 속에서 팔다가 사기꾼으로 찍혀가지고 구속돼서 잡혀갔는데, 한 사람은 대놓고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훌륭한 기술 스타트업 CEO로 잡지에서 소개되고 있고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뭔가 이런 것에 미래를 향한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합법화, 양성화, 공개화라는 데 사업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기술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지의 기술이 양지의 권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음침한 기술, 나쁜 기술, 불법적인 기술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서 합법적이고 좋은 데서 서로 동의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때 또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 1970년 3년에 나온 소일런트 그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가 되면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입은 많은데 그만큼 자원은 부족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지고 생활할 공간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도시마다 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어디서 웅크리고 자고 있고, 뭐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1973년에 나온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그게 언제의 미래라고 되어 있느냐? 2022년의 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 미래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폭동이 막 일어나면 저렇게 기계 삽으로 막 사람을 퍼담고, 이런 게 2022년의 풍경이라고 이 영화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뭐 지금 마침 2022년인데 이런 장면 펼쳐지고 있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멜서스 트랩이라는 발상 때문이죠.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의 증산은 산술급수적이다. 식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혹은 복지 제도라든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 이런 걸 다 철폐하자. 그래서 가난하고 살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알아서 목숨을 잃게 놔둬야지 인구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 혹은 정부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게 다 관리를 해야만 인구를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유행을 했죠. 아직까지도 이때 나온 사상들의 영향은 사실 저는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뭔가 무심코 생각을 할 때 사람 머릿수는 계속 불어나는데 자원은 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다툴 수밖에 없지, 이런 사고방식의 전제하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죠. 인구가 감소해서 걱정이에요.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만 그렇느냐? 개발도상국도 사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한 경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흔히 말하는 수치인데, 이게 2.1 정도가 되면 출생하는 아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불어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2.1보다 작으면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수치가 1.69입니다. 중국의 출생되는 비율, 사람 숫자가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보다 더 낮아요. 미국보다도 작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 아직도 인구가 빨리 불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지만, 인도도 이 수치가 2.2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줄고 있어요. 2.1 되면 이제 인구 증가에 거기서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건데 거의 다 왔어요. 이 수치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1970년에 영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이미 잘 도약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수치가 2.44였어요. 선진국이 된 영국보다 지금 인도가 출생이 오히려 더 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일런트 그린 같은 영화에서 보던 인구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끝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 미래의 세상은 그때 걱정하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삽으로 사람을 퍼날라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인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인구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그 열쇠는 뭐였을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느냐?
온 세상의 정부들이 다 야 우리 복지제도 철폐하자, 가난한 사람들 다 쓰러져서 목숨을 잃게 놔두자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줄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설이 있고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인기 있는 해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의 어느 나라들이든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여성의 중등 교육을, 여성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면 그에 맞춰서 인구는, 출산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19세기에 이렇게 해야지 인구를 줄일 수가 있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수많은 학자들 중에 여성에 대한 교육을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기회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변화가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을 하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까지는 좀 덜 주목을 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곳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충분히 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미래를 만든다. 넓은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도전이 미래를 만들기도 한다. 음지의 기술이 양지에서 권리와 공감을 위해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야기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영화, 그 영화를 보니까 글쎄 우리가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현실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솔런트 그린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기계가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기계를 지배하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터미네이터를 보면 기계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가 199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과거죠. 그래서 영화대로라면 25년 전에 우리가 기계들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죠. 끔찍하죠. 아마 그게 현실이 됐다면 우리 인류는 아마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우리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또 한편으로 궁금하긴 해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괴물들도 연구를 하시고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어릴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소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않습니다. 이 호기심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제가 작가로 일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작가로 활동한 게 2006년부터였으니까 벌써 뭐 어떻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 다 비슷할 거예요. 소설을 꾸준히 쓰다 보면 원래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 있는 거는 한 1, 2년 하다 보면 다 미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4, 5년째부터는 어떻게든지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어디선지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설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어디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저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연은 뭘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호기심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 재미를 많이 찾는 스타일이세요? 어때요? 그런 편이죠. 재밌는 소설을 써야 되니까. 그럼 뭐 일상생활에 재미를 찾기 위한 어떤 나만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다면요? 이런 좋은 행사에 와서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콘서트, 이야기, 전시물 이런 거 뭐 활발히 보는 거 좋은 기회죠. 여기서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좀 번쩍 좀 들어주세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께서는. 작가님 그 말씀 중에 그 유튜브 이야기도 그렇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 이야기도 그렇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 매개체 또는 그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대한 그런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기에 온 그 분들 중에서 그 초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앞으로 그 작가라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뭘로 해보면 좋을까? 단편 소설로 생각해 봅시다. 단편 소설을 여러분 한 편을 쓰면 잡지사나 신문사나 이런 데서 단편 소설 가끔 써달라고 이렇게 청탁이 올 때가 있거든요. 단편 소설 한 편을 써달라고 하면 그런 데서 원고료를 얼마나 줄 것 같으세요? 원고료 얼마나 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아본 곳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단편 소설을 한 100편 정도 냈던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제일 원고료를 많이 준 곳은 15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 그보다 미칩니다. 단편 소설이요? 더 그 이상 준다는 데에 대한 어떤 전설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없었고요. 다 그 미칩니다. 1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7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5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30만 원 준다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다 150만 원 미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단편 소설 하나를 써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15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영화로 어떻게 판권이 팔리고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단편 소설을 몇 편 쓸 수 있을까요? 되게 부지런히 막 하면 1년에 단편 소설 한 10편 정도는 쓸 수 있겠죠? 부지런히 한 달에 거의 한 편꼴로 쓰면 10편 정도 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천만 안 떨어지면 계속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으면 그렇게 부지런한 작가가 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1,5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아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희망적인 이야기하고 좀 안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잘 들어보면 희망적인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작가 생활을 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정말로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주는 직장에서 취직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보다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적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웬만한 중견 작가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너무 심할 것 같고 제가 아는 작가들은 대부분이고요. 제가 모르는 작가들까지 합해도 다수의 작가들이 작가라고 하지만 보통 뭔가 딴 일을 하면서 작가 생활을 합니다. 하다못해 뭐 집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사 짓는 일 거들면서 작가 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을 막 교과서에서 나오는 막 위대한 작가 이런 것처럼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작가라는 꿈 계속 유지하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꾸준히 계속 실력을 쌓아나가고 자꾸 계속 이렇게 해서 작품을 발표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생계를 잇기 위한 일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호기심 갖고 있는 분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에 같이 해가면서 투잡으로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작가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가라는 꿈, 글쓰기에 대한 꿈 계속 갖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글을 쓰기 위한 그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마음 독하게 먹으면요. 1년에 한 300편 정도 단편 발표하면은 뭐 전업 작가가 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 그렇죠, 작가님? 예. 저의 꿈이 소설 작가인데 작가일 때 행복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나요? 오늘 다리 힘 풀리는 질문이. 예. 작가로 살면 행복하냐? 이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진짜 제가 글쓰기에 관련된 강연 같은 걸 할 때도 있는데 네, 어린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예, 잘 안 나오는 질문. 그런 거 잘 질문 안 하거든요. 예. 작가님은 작가로 사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잘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잠깐 돌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작가로 살면서 행복해지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벌이도 이게 뭐 적고 그래서 막 항상 뭐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리고 자꾸 주변하고 비교되거든요. 누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작가 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저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무슨 문학상도 받는다. 저 사람은 책이 10만 부가 팔렸다는데 막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서 막 나는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괴로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뚫고 나가다 보면 내가 만든 좋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걸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면 나도 즐거워질 때가 많고 행복해질 때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글을 쓴다는 거는
행복한 과정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또 사실 저희 때 어릴 때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다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또 상상들이 또 나중에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바로 또 우리의 상상의 그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미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이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신, 예, 곽재식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오늘 우리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 MBC도 여러분과 함께 그 미래를 열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함께 할 것을 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에듀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